대중문화는요, 문화는 항상 어떤 장르든 간에 장르의 결과물을, 창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적 문법이 있죠. 그래서 롱샷을 언제 사용하는지, 클로즈업을 언제 사용하는지, 풀샷을 언제 사용하는지, 이게 그냥 뭐 그 감독이 생각나는 대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막 찍는 게 아니라 영화의 스토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의미의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그 장면들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대중문화는 그 문법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그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인 관객들이나 관객들에게 소구가 잘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문화적 문명 단계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황,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라고 하는 그 정황 속에서 기독교적 영상 문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문맹이니까 문맹이 문법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문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를 의존해요? 대중문화를 의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어디로부터 가져왔냐면 전부 다 교회의 그 기독교적인 문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또는 쇼,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에서 문법을 다 갖고 와가지고 교회의 영상을 영상을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들을 교회당 안에 갖다 놓고, 특히 이제 본당 안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스크린, 아마 이게 그 LED 스크린의 그 소비를 따져볼 때 다른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집단에 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건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 영상을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보시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멎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그러니까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교회 방송실이 제일 바빠지죠. 그때야말로 교회가 카메라 3대 갖고 있으면 3대의 장면을 제일 많이 편집에 활용할 때고, 자막이며 그다음에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미집 같은 경우 큰 팔로 된 지미집 그 카메라를 쫙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것들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화면을 잘 보세요. 일단 첫째로 시야 안에서 그 성가대가 완벽히 잘 보이는 시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본당 앞에 커다란 그 화면에 그 성가대가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성가대는 보통 교회 중앙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측면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측면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소통보다도 고개를 돌려서 그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화면을 본단 말이죠. 사실 뭐 찬양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 성도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자신 찬양대로 쳐다보면서 함께 호흡하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걸 보면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는요, 그 성도들이 던져주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열기, 영적인 어떤 전도에 의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가대 안 쳐다보고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스크린 쳐다보고 있거든요.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더 큰 그 화면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사각지대에 앉는다 할지라도 웬만큼 보이고 그다음에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거는 이제 스피커 장치를 잘 해놓기 때문에 잘 들려요. 굳이 그 스크린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선을 완전히 엇갈려 놓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유익하냐, 그걸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성가대를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어도 돼요. 그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오히려 더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또 눈을 감지 않더라도 그들과 실제로 보여지는 거리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그 안에서 그들과 호흡을 서로 양방향, 쌍방향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영적인 호흡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그 방송실에서 그 화면을 구성할 때, 처음에 성가대 시작할 때 그 롱샷으로 성가대 전체가 보이도록 이렇게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촥 바꿔가지고 그 풀샷으로 잡아요. 사람 키 높이만큼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가슴 높이로 미디엄 샷으로 잡아요. 근데 미디엄 샷으로 잡는 순간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패닝을 합니다. 옆으로 쫙. 그러면 이제 가슴 높이의 그 여성 그 소프라노 엘토 파트를 쫙 훑고 그 다음 디졸브 되어지면서 남성 파트에 그 테너하고 베이스 파트를 이렇게 훑어요. 그럼 여러분 영상 문법에 있어서 화면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다시 말하면 미디엄 그 풀샷에서 미디엄 샷이 되고 가슴부터 머리끝까지 보여지는 미디엄 샷이 되고 그 다음에 클로즈샷 그 어깨부터 머리끝까지 보여지는 이런 샷이 되어질수록 감독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문법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클로즈업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하세요. 이 장면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 장면을 봐야만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감독의 그 주관이 굉장히 개입되어진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가지고 여러분 영화 볼 때 뭐 큰 풍경을 보여주는 롱샷이나 그 다음에 사람 전체를 보여주는 풀샷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잠깐 한눈 팔고 그냥 그래도 되지만
영화관 그 큰 영화관에 사람의 얼굴만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신체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이런 클로즈업이나 빅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런 걸 보여줄 때는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샷이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클로즈업의 효과고 그것이 이제 미디엄 샷의 효과예요. 가슴부터 보여지는 걸 미디엄 샷이라 그러고 바스트 샷이라 그러는데 이 바스트 샷의 효과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전체를 쳐다보면 우리가 전체 화면을 보면서 전체 화면이 아니고 전체를 오프라인에서 전체를 보면서 그들과 호흡할 수 있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되냐면 방송실에서 그 화면을 편집하고 커팅하고 카메라를 움직이는 그 방송실 분들의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풀샷을 보여줄 때는 별 문제를 못 느끼지만 그 다음에 화면이 점점점 더 그 인물과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인물을 크게 보여줄 때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2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늘 2부 거의 예배 드리죠. 그럼 2부 예배 드리러 가면 2부 예배 성가대원들이 매주 바뀝니까? 아니면 뭐 거의 1년, 2년, 3년 가도 거의 그 분들이 다 성가대원입니까? 대충 뭐 7, 80%는 변하지 않죠. 1년 동안 거의 90% 이상이 변하지 않는 그것이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는 또 좌석이 어때요? 자리가 늘 고정돼 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자기 자리가 있어. 개개인으로. 그래서 서 있는 것도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방송실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성가대를 촬영해가지고 현장 편집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점점 크게 보여줘가지고 가슴부터 보여주는 미디엄 샷으로 소프라노 엘토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여주고 그다음에 패닝을 한다 그랬잖아요. 패닝을 하게 되면 쭉 훑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요, 엘토, 소프라노가 쭉 이렇게 패닝이 되어질 때 첫 자리에 김집사, 둘째 자리에 이집사, 세 자리에 오집사, 넷째 자리에 권집사 이렇게 서 있는 순서를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집사, 오집사, 권집사 왔네. 그런데 분명히 그 다음 자리에 박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집사가 그렇게 있어요. 패닝을 하다가 딴 집사가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찬양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늘 보는 그 자리에 있던 박집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챈 그 스크린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요, 무슨 생각할까요? 에? 오늘 박집사가 왜 빠졌지? 좀 가까운 분들은 어제 통화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던 생각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 집사 오늘 파마했네. 아유 권 집사 안경 바뀌었네. 아유 저 속에 비치는 그 노란색 칼라 셔츠 예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요. 왜 하게 되냐면 방송실에 있는 감독이 일반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나 그 쇼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일반적인 문법을 기독교 문화 예배 콘텐츠의 문법으로 적용시켜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라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집중을 안 해요? 눈 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감아도요, 매주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유, 요 다음 장면에 김 집사가 나왔나? 그리고 눈을 떠볼 수밖에 없어요. 제 말 틀려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지금 일반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무감각화되어져 가지고요. 성가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냥 무감각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데 모든 그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특히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공간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땐 절대 아수라장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더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머리에다가 어떤 그 블루투스 장치를 해가지고 그 성도들,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앉아 있는 성도들의 그 머릿속의 생각이나 그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눈앞에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성가대 예배 찬양을 드릴 때에 그런 어떤 화면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김 집사 머리가 어떻고 박 집사 안 왔네 어디 갔나 어제 뭐 통화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동시에 확 들려지고 그 속에 이미지가 막 보여진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장 바닥보다 더 아마 엄청난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는 방송이냐, 도와주는 스크린이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의 방송실을 담당하는 분들이 기독교 문화가 뭐냐,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뭐냐, 정말 어떤 문화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어떤 문화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어디 뭐 무슨 프로덕션에서 뭐 했던 사람이 와서 아유 영상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해주세요. 그리고 뭐 수고비 얼마 주면서 봉사하는, 그다음에 뭐 어디 뭐 PD 했다 그런 그런 분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와 예배라는 정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미디어의 속성대로만 그렇게 해지니까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편집의 상태, 그 다음에 중계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설교하는데 떠들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떠들지 말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예? 문화적인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엄청난 노이즈, 잡음, 괴성, 그 다음에 떠올려서는 안 되는 생각들의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볼 수 없어. 교회가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영적인 걸 볼 수 없어요. 심각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 방송실을 일자리화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교회 문화 콘텐츠로서 사용될 때는 어떠한 문법을 사용해야 되고, 기독교 대중문화 콘텐츠로 사용할 때는 어떤 문법으로 사용돼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차별이 있는지, 어떤 분리가 되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운 그런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세속화를, 문화적인 세속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방송실의 이를테면 그 담당자 혹은 팀장, 실장이 되어지는 그분이 어떤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이라면, 교회 방송실뿐 아니라 교회 문화 사역에 관련된 것들도 기독교 문화 콘텐츠적으로 기독교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가 문화를 통해서 부흥되고 융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회 방송실을 일자리로 생각하고 일자리화 시켜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사람들을 졸업시켜서 그것으로 취업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문화 콘텐츠 생태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태계가 정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교회가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당을 지으면 제1호 헌물이 뭐냐면 피아노 아니면 올겐이었어요. 파이프 올겐이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당 새로 지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헌물 중에 1호가 뭐냐면 피아노나 올겐과 올겐을 뛰어넘어서 프로젝터, LED 모니터, 그 다음에 카메라들, 그 다음에 오디오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헌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좋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것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교회의 예배의 상황과 교회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맞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굉장히 인색해요.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로 하려고 그래요. 그 수고비 주려고 그래요. 물론 자원봉사자가 그 월급을 500만 원 주는 사람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직업 다 뿌려놓고 그냥 자기는 돈을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야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죠. 교회에서 여러 방송실을 담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죠. 뭐 이제는 미디어를 다 장치해놨기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 모든 기도회나 예배나 교육에서 영상과 콘텐츠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그 힘으로는 전문성을 그 답보할 수 없는 그런 리미테이션에 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면들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문인들을 그 배출해서 교회 방송실을 지금 현재로는 그런 인식들이 적다 할지라도 조금씩 인식화시키면서 일자리화하고 전문가들을 그곳에 취업시켜가지고 책임을 지고 교회의 문화를 대중문화와 구별되어지고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핵심 기지로서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을 대충 좀 살펴봤는데요. 그 한국교회 수가 6만 5천 개인데 현재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이 점이 다 교회의 점입니다. 울릉도만 해도 36개, 그 작은 섬에 36개의 교회당이 있어요. 이 교회당, 이 한국교회가 6만 5천 개 중에서 한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때 약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 정도의 문을 닫은 교회들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성도가 작았던 교회들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안 오는 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넘으니까 다 문을 닫았다. 그게 한 10,000교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만 5천 교회 정도 남았다. 뭐 5만 5천 교회 정도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5만 5천 개 남은 것 중에 네, 서울에 약 그 8천 개 교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13,000 교회가 있고 인천에 3,600개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전국에 약 총 40% 정도의 교회당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방들은 차치하고 그래도 서울, 경기, 그 인천이라고 하는 대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 그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중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들이 이제 전국 40% 정도면 2만 5천 개 교회 정도가 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교회가 2만 5천 개 교회가 된다면 그 중에서 이제 자립한 방송실이 있는 교회 수를 20%만 잡자. 그럼 어떻게 돼요? 5천 개 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교회에서는 약 10%, 그 다음에 자립한 방송실 교회 수로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을 따지면 약 5천 개 교회 정도, 20%의 5천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중에 일자리가 가능한 곳을 일단 1차적으로 500개 교회만 하더라도 500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을 졸업한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로서 저것을 잘 개척하게 되면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아까 그 기독교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또 한 가지의 요인으로서 그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 그 학부 또 전공 대학원들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배출된 인력들이 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참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펀딩 시스템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김은권 생태계를 위해서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펀딩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펀딩 시스템이라는 게 일반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 의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책도 펀딩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에 기획되어진 기획안을 가지고 투자자를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정식으로 어떤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물론 빌리는 거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제작 시스템에 필요한 그 펀딩이 은행으로부터도 되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펀딩 사이트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인구의 거의 개신교만 5분의 1, 그 다음에 천주교를 포함하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커다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설득해서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반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엔젤 투자자들이죠. 그런 투자자들에게 펀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그 사이트 구성 하나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사이트가 구성이 되더라도 신뢰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낮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젤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되어져 있는,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만을 가지고 그 펀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주로 영화들인데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젤 투자자들에 의해서 420만 불이 목표인데 약 5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416만 2,732만 달러가 2달러가 이제 그 펀딩이 된 거죠. 그래서 4일 남았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5,730명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꿀떡 기독교 영화를 하나 만들어낸단 말이죠. 부럽죠. 홈스테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불인데 2,200명이 참여해가지고 97만 9천 불. 이것도 6일 동안 남아 있는데 당연히 이제 모집이 되겠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엔젤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말 어떤 연극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만의 힘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엔젤 펀딩이 Our Diverse, 아주 그냥 Diverse Community, 굉장히 다양한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는 3만 명의 엔젤 인베스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3만 명, 엄청난 숫자죠. 아까 5천 명 정도만 모이면은 400만 불, 50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이 3만 명의 엔젤 투자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펀딩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제 사진을 좀 내리면 이렇게 있고, 제 사진을 좀 내리면 인베스터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탑 티어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벤처 투자자들, VC라고 그러죠. 벤처 투자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각 분야의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포터들이 이렇게 3만 명을 채워가지고 아주 조직적인 획기적인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좀 모델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작게 출발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이 펀딩된 펀드를 가지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그 소비자들에게 건전한 모습으로 계속 보여 주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아주 펀딩 시스템으로서 잘 정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와디즈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2가 펀딩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만을 위한 기독교만을 위한 그런 사이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약 1,000만 원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164명 그러니까 약 뭐 한 사람당 10만 원 이하의 돈을 낸 거죠.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64명이 참여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101%가 차지해서 기독교 최초의 온라인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이야기할 거지만 어쨌든 좀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나마 배우들 얼굴 마담들 덕분에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여진 것 같은데 참 영화제에서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큰 돈이 아닌데 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쉽지 않은 것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정말 좋은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몇 우리 동역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신뢰를 쌓는 그런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신뢰를 쌓아서 정말 수준 있는 그리고 그 창의성 있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그 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이 되어져 가지고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이 사이트 하나만 되게 그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 펀딩 사이트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인 부분들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가 고민하면서 발전시키고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화된 장르별 기독교 문화 콘텐츠 어워드가 필요하다. 등용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연기자들이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작가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그 뮤지컬이나 또 연극, 기타 출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안에서의 그 어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능력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재정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죠. 어워드를 열었는데 그 격려할 만큼의 상금이 없다든지 상품이 없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뭐 어워드를 많이 연다 할지라도 그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좋은 작품들과 좋은 것들이 계속 그 어워드에 그, 그 신청을 해가지고 어워드 자체가 그런 축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들이 모이는 것으로서 신뢰를 얻게 되면 그것도 한 방편이지만 그렇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아까 와디즈를 통해서 그 영화제 하나가 그 펀딩을 한 것처럼 이것도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펀딩 시스템으로부터 그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름 포럼 서울국제영화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작년에 19회였으니까 올해는 20회죠. 서울 인터내셔널 아가페 필름 페스티벌 이게 서울 국제산악영화제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10회 때까지 서울 크리스찬 서울 기독교 영화제였습니다. 서울 기독교 영화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영화만을 그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 확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제 사랑 영화제,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니까 사랑 영화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20회를 가고 있는데요. 뭐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또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관점으로 특화시켜 놓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기독교 영화제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화들이 출품이 되어지는데요. 뒤를 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동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또 다른 그룹에서 파이오니아 21이죠. 그러니까 권오중 씨가 여기 이제 그 대표 감독과 함께 공동으로 이 파이오니아 21을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기독교 영화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7회째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장편 영화는 아니지만 단편 기독교 영화제로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파이오니아 21이 그 단편 영화들을 이제 그동안 만들어 왔죠.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이런 영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좀 기독교 영화를 확대시켜 보자는 그런 의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긴 합니다. 또 한 군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뉴스앤조이와 강신일 씨가 주도가 되어져 가지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는 아무래도 이제 강신일 씨는 뉴스앤조이의 그 느낌이 여러분 약간은 이제 진보적인 또그 기독교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기독교 영화제이지만 왜 기독교 영화제에 기독교 영화만 와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영화든 다 초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화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또 기독교 영화제를 이야기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뭐 나름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독특하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는 굉장히 진보적인 또 파이오니아 21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영화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독교성을 강조한 보수적인 그리고 필름 포럼의 주관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적인 그런 어떤 확장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사랑이라는 것들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도 기독교 영화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영화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세 개가 다 한 큰 어떤 그림 안에서 이렇게 그 정말 한국의 기독교 영화를 그 여러 가지 어떤 방편에서 볼 수 있는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큰 확장된 그런 영화제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계화 시키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 잘 분류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영화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영화제뿐 아니라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뮤지컬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연극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CCM 대상 같은 경우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뭐 몇몇 개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등용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태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 뭐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페티션을 통해 가지고 입상을 하거나 그 등수에 그 들면 그들이 등용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생태계로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생태계가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이나 어워드 같은 경우들이 시도가 되어지는데 계속 되어질 수 없는 건 뭐냐면 점점점 생태계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약화되어지고 뭐 저기 가서 뭐 상 받으면 뭐해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어떤 생태계로서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어워드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지금 이런 보여지는 그 어워드 전에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뭐 기독교 문화 예술 대상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그 큰 이름이죠. 기독교 문화 예술 대상.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원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2002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16년에 9회를 시상했다는 보도 이후에 뭔가 시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예술 대상을 통한 이후에 생태계로 그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1983년도에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40년 전인데 이게 꽤 오랫동안 2018년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뭐 기독교 문화라든지 기독교 문화 콘텐츠, 기독교 문화에 있는 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31회에 상금 300만 원 그래도 시상을 했었는데 한 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르면 가서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상금 주고 또 기독교 문화 대상을 준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 그런 분들 몇몇 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그런 것에는 기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도에 300만 원.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떤 활동이 되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시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이런 그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약화되고 끝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점 더 좀 그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공연에 관련된 대상이라든지 좀 더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그냥 기독교 문화 예술 이런 걸로 큰 그림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좀 세분화되진 장르별 대상들이 음악 대상이라든지 뮤지컬 대상이라든지 이런 장르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좀 그 새로운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생태계로서 중요한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쿼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그 쿼터라는 것은 한국 영화의 스크린 쿼터 시스템에서 제도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이 한국 영화 스크린 쿼터가 이제 뭔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그 거의 사문화되어진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나라는 그 1960년, 70년, 80년까지 이어지면서 그 헐리우드 영화를 수입해 가지고 극장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을 하면 한국 영화를 상영할 때보다는 굉장한 그 대박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영화 수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개봉을 하면 서울에 있는 극장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엄청난 수익을 서울의 극장들이 얻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국으로 한꺼번에 하루에 개봉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었죠. 먼저 1차 개봉이 서울에 되어지고 그다음에 1차에서 서울에서 개봉된 것들이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지방에서 지방 권역별로 지방 상인들이 와가지고 영화를 서울에 수입한 수입자로부터 사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흥행이 얼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영화를 사가지고 각 지역별로 또 상영을 하게 되고 또 제1개봉관에서 끝난 영화들은 재상영관에 가가지고 또 재상영관들이 그 제1개봉관에 필름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각각 그 변두리에서 상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해가지고 전국이 한꺼번에 그 개봉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 한번
그 개봉을 1개봉관에 딱 영화관 한 개봉관에 영화를 그 개봉해가지고 흥행 성적에 따라서 이게 그 수입자가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안 버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니까 굉장히 그 저기 첫 번째 상영이 중요하죠.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는 대부분 뭐 서울의 한 극장에서 그 상영을 하면 그 흥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서울극장, 그 다음에 단성사, 피카디리, 그 대한극장 이런 데서 그리고 극장들이 이렇게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극장들이 한 작품을 동시에 상영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르게 상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영화관에서 얼마만큼 흥행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흥행이 잘 되니까 그렇게 수입하면은 그 수입자들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영화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영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흥행이 되는 게 이제 뭐 그 아주 섹슈얼한 영화, 에로틱한 그런 영화들 외에는 거의 이제 작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영화를 그냥 단순한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대중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한국 영화를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 받아들이면서 외국 영화가 들어와 가지고 외국 영화를 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냥 그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헐리우드 영화만 틀게 되면 한국 영화가 완전히 고사가 되어질 거고 누가 한국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돈도 벌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이제 한국 영화를 한 극장에서 200여일을 360일 중에 200여일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를 한국 영화를 틀어야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여일을 갖다가 그 외국 영화를 틀 수 있는 쿼터를 주겠다. 거기서 이제 쿼터가 나오는데 쿼터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스크린 쿼터제라고 하는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스크린 쿼터제가 줄어들면서 146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 와가지고 76일로 확 줄여져 들었어요. 이 스크린 쿼터가 왜 있겠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문화들이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 좀 제어하겠다는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가 지켜지고 발전한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그 제도로 손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 때 76일로 줄인다고 했을 때 영화인들이 뭐 삭발하고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을 그 들어와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뉴 웨이브 한국 영화의 뉴 웨이브들이 이제 점점점 자리 잡고 그다음에 기획사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기획한다. 이전에는 영화를 기획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영화 감독이 어디 뭐 다니면서 좋은 소설 하나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이거 영화 만듭시다. 그럼 영화 만들고 또 그전에는 또 뭐 시나리오 작가가 뭘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만들면 어떨까요? 읽어보면 괜찮네 그러고 읽는 게 이게 이제 기획의 모든 것들이었다면 이제 영화 기획사들이 생기면서 영화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또 소비자에게까지 다가가서 흥행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시기로 점점 새로운 그 인재들이 그 시작이 되는 것이 1980년 중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가 노무현 정권에 와서 이제 그 76일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한국 영화계의 어떤 기획자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뉴 웨이브의 그 감독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죠. 삭발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그 76일은 그대로 지켜졌고 그 미국과 FTA를 협정에 그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처음에는 FTA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노무현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미국과 FTA를 갖다 과감하게 열었죠. 그런데 그 스크린 쿼터 76일이라도 존재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만들어졌어요. 고사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그 작품의 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질이 높아져 가지고 조금씩 흥행이 되어지니까 이제 대기업들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대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와서 작품이 점점점 이제 그 상품화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체계화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펀딩 시스템이 굉장히 그 제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VC들도
한국 영화에 투자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투자자들이 투자해가지고 점점 그 펀딩의 생태계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그 뭐 3억이면 영화 한 편 만들었는데 좀 급격하게 영화 제작비가 늘어나면서 5억, 10억, 30억, 100억, 지금은 200억, 300억짜리 만드는 거가 그 저기 우습지 않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되졌죠. 결국 이제 지금은 스크린 쿼터가 사문화될 정도로 스크린 쿼터제가 필요 없게 됐죠.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1년간 한국 극장의 스크린을 점유하는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에 굉장히 그 대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국 영화랑 맞붙어 가지고 한국 영화가 완전히 그 몰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자생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크린 쿼터제를 보면서 기독교 문화의 그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만들면 우리가 안 보냐, 좋은 것이면 우리가 안 쓰냐 이런 이제 개념들이 우리 기독교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제 뭐 대중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기독교니까 본다 뭐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작품적으로나 어떤 질적으로 좋은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이야기했었던 왜 기독교 문화 콘텐츠인가를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속화되어지면서 크리스찬 대중들의 그 문화적 욕구를 기독교적인 걸로 채워줄 수 없으니까 기독교 대중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일반 대중문화 속에 그것들을 채우는데 일반 대중문화와 기독교 문화 콘텐츠와 비교를 하면 질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저 문화 상품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단순히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공동체의 그 문화, 크리스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때는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의하고 또 어떤 그 설득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이제 캠페인이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문화비 중에서 순수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만을 위해서는 20%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달에 뭐 20만 원을 내가 문화비로 쓴다 그러면 4만 원 정도는 내가 한 달 동안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순수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내가 이것을 소비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얻어내는 캠페인을 하고 그 결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태계 확장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기독교 문화 콘텐츠인가에 대한 인식들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작은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제가 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청년 코스타 집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 코스타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할 때마다 이 스크린 쿼터에 대한 문화 강의를 하고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기독교 문화 그 쿼터제를 이야기했을 때 제 강의를 들었던 뭐 100%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헌신서에다가 헌신했어요. 물론 헌신서를 제가 다 걷어가지고 얼마를 쓰겠다는 거를 이제 통계를 냈던 것들도 있는데 그 뒤를 이어지는 후속이 없으니까 사실 그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후속이 뭡니까? 내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이제 20%를 쓰겠다. 그래서 4만 원을 책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책정,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럼 무엇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냐?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어떤 거냐? 기독교 문화 콘텐츠 상품이 있느냐? 이런 그 후속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기껏 하는 게 뭐냐면 그냥 CCM 그 CD 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들이고 나머지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었죠. 역시 이것도 이제 생태계의 문제인데 어떤 이런 그 생태계가 그 각 분야별로 그다음에 균형 있게 잘 조성이 되어지면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 쿼터 같은 경우도 캠페인이 되어지면 캠페인의 그 후속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지고 그 후속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져 가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 쿼터제 같은 경우를 이제 같은 것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기독교 문화 콘텐츠 펀딩 사이트와 연결을 하고 또는 이제 그 펀딩 사이트와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 쿼터의 이 캠페인의 것들이 어디하고 또 합쳐지자면은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그 실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모여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생태계는 굉장히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들으면서 어떤 면들은 설득이 되어지실 수 있고 또 어떤 면들은 뭐 그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제안해드린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 생태계의 그 내용들 외에 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또 함께 그 토론을 하고 또 그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 창업의 기초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석사과정의 학생들뿐 아니라 이제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생태계라는 큰 그 그림 안에서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좀 창업을 하고 또 실제로 만들고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반드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이제 부흥이 되어질 수 있고 확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부흥이 되고 확장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세속적인 어떤 대중문화로부터 얻었던 그 문화적 욕구를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그 문화 콘텐츠가 주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어떤 콘텐츠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부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건 어쨌든 뭐 2번의 영상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쉬운데요. 아마도 저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9시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셨을 테니까요. 이제 다음 학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잘 방학을 보내시고 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어졌던 왜 기독교 문화 콘텐츠인가 이것을 계속 머리에 새기시면서 다음 학기 수업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석사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